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쟁점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최초입니다. 이게. 이어서 아카데미 최초입니다. 전통증권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부터 토큰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 되면 더 좋아질 나머지 전통증권들도 토큰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토큰화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때가 더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이용재 매니저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STO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깊이 있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영상 나가고 나서 네.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이 많고, 네. 그러니까 이 산업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STO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잘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본 거라면, 오늘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분석을 좀 해가지고 관련돼서 이 업계가 좀 더 잘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이 쟁점으로 있는지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블랙락 CEO가 되게 얘기했던 것들, 토큰화가 금융의 증권의 미래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금융투자 영역이 확대된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회색빛이 전통자산 기존 증권이 현재의 금융 산업이라고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미래의 토큰 증권으로 인해서 미래에 확대될 금융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블랙락 CEO가 토큰 증권이 금융의 미래다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레리 핑크의 인터뷰를 저희 이제 에릭이라는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정말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토크나이즈라는 얘기가 레리 핑크의 입에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코인, 그러니까 뭐 디지털 자산 쪽 종사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외쳤던 레퍼토리가 뭐냐면, 블랙락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게 되면 진짜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진짜 5년 전, 6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드디어 이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토큰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많은 걸 함의하는 것 같아요. 전통자산에서 기존 증권으로 좀 넘어가는 거 할 때 우리가 근데 기억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없었던 새로운 자산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가 이제 가이드라인 전반을 아우르고 관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토큰의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볼까요? 크게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그다음에 디지털화한 것, 이 세 가지가 키워드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분산 원장 기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원장을 분산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네트워크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이제 아래와 같이 6가지 증권이 있고요. 이 중에서 금융위가 새로운 신종 자산을 증권하는 프로젝트에는 가급적 투자계약 증권 혹은 비금전 신탁수익 증권을 썼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금융위의 의도가 가이드라인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화는 이제 증권의 디지털화하는 방법은 전자증권법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토큰 증권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전자증권의 하나의 종류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원장 기술, 자본시장법상 증권, 그다음에 디지털화 요 세 가지가 키워드고 이렇게 해서 발행된 게 이제 토큰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도 이제 토큰 증권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ST라고 돼 있는데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키워드 세 가지로 기억을 해보면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제 투자 계약 증권,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새로운 이제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뭐 ST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증권에서 보시면 이게 금융위 가이드라인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좀 더 이쁘게 그린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 음식과 그릇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식은 이제 증권이고 그릇은 발행 형태다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굉장히 적절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비유가 근데 되게 적절한 네. 것 같은 게 네. 증권이라는 게 어차피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네. 그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지분 증권 뭐 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네가 권리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네. 종이나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네. 그걸 음식에 비유하고 네. 그릇을 발행 형태로 비유를 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행 형태가 밑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두 가지였는데 이제 토큰 증권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실물 증권, 종이 증권이죠. 실제로 지금도 종이 증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달라고 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왜냐면 뭐 못 믿겠다. 서버가 뭐. 날아가고 막 이러면 전쟁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거 난 종이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네. 거기 있겠죠, 예탁원 어딘가에. 네. 근데 그거 종이 한 장 나 주라고. 그냥 종이 갖고 싶다. 난 나를 믿는다. 네네네. 네, 그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많은 네. 분들이 주식을 사고 나서 그게 증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있죠, 이 종이로 지금. 네,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기반해서 전자증권이 네.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자증권.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전자등록기관이 이제 주식의 원장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화된 계좌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등록기관이 다 모아서 이제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계좌부라고 얘기하고요. 전자등록기관이 우리나라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어디죠? 예탁결제원. 네. 근데 예탁결제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자등록 업무를. 근데 증권의 종류별로 전자등록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모든 증권을 다 하려면 자본금 2천억, 자기 자본 2천억 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2천억을 내고 이 업무를 또 할 만한 기관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탁원이 이제 이 전자증권법에서 중앙화된 계좌부 기재를 하고 있고요. 예탁원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했던 뭐 실물증권이든 종이증권이든 이거를 전자증권화하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디지털 뭐 이렇게 서버 같은 데서 저장을 쫙 해놓고 혹시 막 해킹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렇게 잘 보관해 놓는 총량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네, 증권의 소유가 계속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총량을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죠. 권리 행사도 대행해서 해주고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의 디지털화는 법적으로 전자증권에 해당되는데 이제 여기서 토큰 증권까지도 전자증권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큰 증권은 밑에 적어놨듯이 분산 원장에 기재한다. 그러니까 전자증권과 토큰 증권의 차이는 중앙화인지 여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담는지 이것도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로 담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새로운 그릇이니까 새로운 음식을 좀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 이런 거 느낌인데 새로운 자산은 새로운 증권에 담아라. 왜냐면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증권은 인프라나 프로세스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간에 다양한 그 인터미디어리 그 중개자들이 많고 뭐 이런 정형화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여길 건드리긴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걸 발행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비즈니스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가 지금 비정형적인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정형적인 건 뭐고 비정형적인 이게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이제 자문하는 로펌에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공식적 혹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추측해 봤을 때 정형적인 증권이라고 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예로 들어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비정형적인 증권은 실제 발행 및 유통되고 있지 않은 증권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렇게 써야겠다라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증권을 이렇게 좀 크게 봐서 두 개로 나눴고 그리고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을 또 이렇게 나눠봤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토큰 증권의 기반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맨 위에 보시면 유형이 나눠져 있고 일반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토큰 증권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차이점으로서. 퍼블릭은
밑에 보시면 데이터 접근 권한 보시면 누구나 노드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된 노드만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혔어요. 전자등록 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계좌관리기관이 다소 참여해야 된다. 지금 현재 문구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기관만 참여가 가능한 걸로 추측이 돼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퍼블릭은 누구나 읽고 쓰기 가능하고요. 뭐 프라이빗은 당연히 허가된 참여자만 가능하겠죠. 쭉 내려가서 왜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 보시면 금융업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은 보시면은 KYC도 잘해야 되고 AML도 지켜야 되고 KYC가 Know Your Your Customer. Customer. 네 고객을 알라.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일반 퍼블릭 블록체인은 KYC를 안 하죠. 그렇죠. 오히려 더 암호화돼서 숨기죠. 익명성이죠. 예. 근데 이제 금융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KYC 잘 해야 되고요. 안티머니 런더링 그것도 잘 지켜야지. AML 잘 지켜야 되고요. 자금 세탁을 하는 걸 방지해야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KYC를 잘 해야 이 사람이 적벽 투자자인지 아닌지도 이제 구분이 되겠죠. 아, 이것도 중요하죠. 네. 이 사람이 위험한 주식을 투자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반 코인은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렇죠. 안 따지죠. 그렇죠. 그런 거랑 그다음에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틀어서 그냥 총 컴플라이언스라고 지칭을 한다면 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체인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따로 만들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원래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장점이 네. 이제 익명성이나 아니면은 탈중앙성이긴 네.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간과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KYC라든지 네. AML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네.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속도 같은 것들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코인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이제 하드 포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즉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쉬울 텐데요. 이런 경우에 그 노드별로 합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체인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체인 스플릿이라고 하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져 나온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드포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토큰 증권에서는 블록체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있다가 갈라져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면 양쪽에 내 재산이 똑같이 또 생성이 돼요. 근데 금융산업에 쓰는 토큰 증권 체인이 스플릿이 돼서 내 자산이 동시에 두 체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포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 호환성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컴플라이언스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금융산업에서 필요한 기능을 얼마만큼 제공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토큰 클래스 세분화, 우리도 보시면 펀드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증권에도 클래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세분화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투자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토큰의 거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 뭐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에 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무슨 증권을 가입할 때 투자 설명서를 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첨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 생태계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본 생태계라고 적어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한 장에 모든 게 다 요약되어 있는 다 넣어놓은 겁니다. 내용인 것 같고 토큰 증권을 가운데 놓고 누가 뭘로 장사할 거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기초자산 보유자, 발행사업자, 유통사업자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자산 보유자는 그냥 쉽게 말해서 토큰 증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 집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신종자산을 발굴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통 회사인데 본인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토큰 증권을 통해서 유동화하고 싶은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큰 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증권사로 치면 타겟 고객들이겠죠. 이 고객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신종자산을 취급하는 새로운 회사들도 있고요. 기존 회사들도 그냥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싶은 기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풀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초자산 보유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네. 상상을 해볼 때 토큰이 뭐가 토큰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뭐 미술품도 될 수 있고 네.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네. 그런다고 했을 때 미술품과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초자산 보유자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때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더 먼 미래겠지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네. 하는데 공동사업. 그 프로젝트를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네. 토큰을 발행하겠다고 할 때도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초자산을 들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토큰을 네.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초자산 보유자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나요? 지금 실제로 이게 신종자산이요? 네, 신종자산이든 아니면 신종자산은 지금 나오는 조각투자업자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금 나와 있는 조각투자업자들 스타트업들 위주로 되게 많고요. 스타트업들 생겨나고 위주로?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한다거나 아니면 네. 공동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네. 굉장히 많아요.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요? 특히 요즘 연락 많이 오는 데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뭐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펀딩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가수들을 키울 때 데뷔시킬 때 필요한 그런 자금을 펀딩 용도로 토큰 증권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투자 제작사들. 네. 이들은 또 역시 펀딩이 이슈니까 펀딩을 해서 이제 K 컨텐츠를 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네. 할 때도 네. 굉장히 위험 자본이잖아요. 네. 이게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네. 모르지만 그 회사에다가 토큰을 발행해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토큰화해서 네. 그 투자계약증권 토큰을 토큰. 네. 사면은 이제 영화가 잘 될 때 와 나도 잘 된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네.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 마케터가 되는 거죠, 알아서. 그렇죠. 토큰 홀더들이. 그리고 영화 개봉하면 뭐 프라이빗 시사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그 주연 배우들과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증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투자계약 증권을 토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키운다 네. 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지만 그 네. 아이돌을 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토큰을 발행하면 네. 또 투자하면은 네. 그 아이돌과 함께 네. 계속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정말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그 토큰의 가격이 올라갈 그쵸? 거고 뭐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재밌는 게 헬스케어 회사들. 근데 뭐예요? 제약회사도 그러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펀딩이 필요한 모든 회사들의 대상이에요. 실제로 그러네요. 보면. 근데 보통 제가 들어보면은 그 네. 펀딩이 필요한 회사들이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회사들보다는 네. 이렇게 그 무형의 자산들, 그러니까 네. 컨텐츠 회사들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공동사업 스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대상이 되고요. 재밌는 게 이제 제약회사들, 바이오 회사들은 신약 개발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펀딩을 또 토큰 증권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사전에 토큰 증권을 펀딩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잖아요. 촬영에 들어가면 또 이 토큰 증권 유통 시장에서도 유통이 잘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영화 개봉 전까지 계속 회자가 되는 거죠. 이 영화가 뭐 누가 나오고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 촬영 진도가 얼마나 나왔고 뭐 몇 개의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개봉되기 전까지 또 서로 유통할 수 있는 또 유통의 니즈가 있어요. 유통이 그 자체가 마케팅이겠네요. 네, 그러면서 그게 마케팅이죠. 거래량이 서로 늘어나면 입소문이 마케팅. 나는 거죠. 그쵸. 입소문이 나는데 그냥 입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토큰이 거래되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영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엔터,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 그다음에 헬스케어 되게 많습니다. 뭐 통신회사, 단말기 할부 채권 유동화 뭐 이런 것들. 그러네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토큰 증권의 대상을 그러니까 조각 투자로 한정해서 보는 거는 솔직히 이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작아요. 물론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 이런 거를 또 자산으로 만들어? 너무 재밌다라는 게 많이 생기지만 여기도 큰 시장이지만 또 다른 전통 기업들이 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바라보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엔터 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딱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우리 하위 테스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 네. 오렌지 농장을 쪼갠 네. 거 그것이 시작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 오렌지 농장 그때 당시에는 오렌지 농장 쪼개는 것도 그냥 엄청 네. 신기한 일이었었는데 지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 보이지 네. 않는 어떤 프로젝트나 모든 네. 것들이 유동화돼서 토큰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네.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또 이게 또 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금융위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토큰화되고 무분별하게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장치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네. 이걸 발행해 주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발행 사업자가 있어요. 이제 보면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하는 이제 기관이 토큰 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초자산 보유자 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직접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가 있는 역할을 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이 따로 있고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 와서 토큰 증권 발행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이 화살표 되어 있어서 주황색으로 가는 이 네. 주황색의 역할이 증권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 역할이고 예, 주황색이 증권사 역할. 제가 기초자산 보유자 하고요. 네. 매니저님이 발행 사업자 하시면 증권사인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 제가 이런 아이돌을 네. 키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써서 토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토큰을 만들어 주신다는 네, 거죠. 저희가 발행을 대행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토큰이 딱 나오면 발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그때 이제 그 토큰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많은 기업들 만나보면 네. 되게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정 회사는 우리가 직접 이제 밑에 써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충족을 한 다음에 직접 발행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내가 토큰 발행해서 네.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네. 대부분 회사들은 그렇게 그럼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되게 뭐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복잡할 것 같아. 그냥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증권사 역할로 그냥 해주세요라고 위탁을 맡기는 데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네. 기초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격을 얻어서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케이스가 이제 밑에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건이 신설될 예정인데 보시면은 이제 3번이라고 각주에 적어놨는데 3번을 가보시면 자기 자본 30억 원으로 초기 논의가 됐었어요. 저희가 또 작년부터 계속 이 가이드라인을 계속 팔로우업 해왔을 때 네. 30억 원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는 금액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정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증권사 내부에서 어떤 부서랑 협의를 하냐면 과장 조금만 더 보태면 증권사에는 모든 부서랑 협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든 부서와 협의하고 그들의 인프라를 잘 어떻게 이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기초자산 보유자들이 그런 거를 다 갖추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발행을 증권사에 위탁을 맡길 것 같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제가 이제 아까 토큰이 태어난다라는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발행 사업자는 산부인과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산부인과를 차려야 돼요. 산부인과를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차려서 아기를 거기서 낳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데 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복잡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유통인데요.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탄생한 그런 토큰 증권들이 이제 장외에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그런 과정. 실제로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외 시장이다라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점은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투기 이런 거 걱정되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로 한번 해봐라는 게 이제 금융위의 취지. 그다음에 거래 방식도 다자간 상대 매매 플랫폼.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과 수량을 똑같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아까 비유를 좀 더 해보면 제가 이제 어떤 아이돌을 키우기로 해서 웃기긴 한데 토큰을 100개를 발행해가지고 발행해 주시면 100개가 여기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태어나서 100개가 이제 미래증권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100개. 네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중개를 제한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증권업계에서는 좀 증권업계에서는
사업성, 그러니까 이 토큰 증권 시장에 좀 더 잘 뿌리 내리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제한하는 거는 완전히 제한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조금 건의를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00개를 발행을 했는데 제가 발행한 토큰이 돌아다녀서 유통되는 거는 또 다른 증권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면 거잖아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입장에서는 좋은 토큰 증권을 발행할 니즈가 사라지는 거죠. 발행을 하고 거래도 많이 돼야 이게 그쵸. 또 수입도 네.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좋은 토큰을 발행해놓고 발행하고 끝. 그건 다른 증권사 좋은 일 시켜줘.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쵸,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는 거를 전제하에 조금 업계의 의견과 금융 당국이 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민감한 영역이 사업자의 기대가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토큰이 또 한번 좋다라고 하면은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가격이 확 뛰어버릴 그쵸.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장외에서만 거래하게 만든다.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잘 못하게 하는 얘기긴 한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 시장이 거래가 잘 돼야 토큰 증권을 발행할 니즈도 많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새로운 증권,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거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도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잘 발전하는데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법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저희도 많이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 제가 딜링룸에 있을 때 네. PD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국채를 처음 발행했는데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 아무도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국채를 거래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좀 잘 좀 해줘 이러면서 네가 좀 거래 좀 해. 호가 좀 계속 넣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래를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웅성웅성 해야 되고 네. 웅성웅성한 이유는 당연히 가격 상승에 대한 네. 기대감이겠죠. 맞아요. 근데 또 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너무 과하면 또 이제 버블이 될 거고.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원천 봉쇄하면 거래가 안 일어나는. 그럼 거래가 안 일어나면 그냥 시장이 죽고.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장이 죽으면은 또 그럼 내가 이걸 왜 만들어 이렇게 네. 될 거고. 이게 또 이제 돌고 도는 그렇죠,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분 이해.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네.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규제 당국이 야 우리가 이거 먹기 좋게 돈을 많이 벌게끔 디자인 잘 해놨으니까 자 니네가 이제 여기서 사업해봐 돈 많이 벌어라 라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면 새로운 산업을 봤을 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돈 못 버는데라고 이제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밸런스를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을 같이 이제 그 과정을 같이 해야죠 업계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대상은 이제 투자계약증권,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장외중개 매매업자 자격을 따면 토큰 증권 유통을 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상장 시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토큰 증권 거래는 아니고요. 네. 투자 계약 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의 상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 증권을 상장할 경우에 토큰 삭제, 다시 이제 중앙화된 계좌부로 등록을 해서 상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좀 되게 특이점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토큰 증권의 거래소 시장은 없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상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장외 시장만 현재 존재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토큰 증권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되게 다양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큰이 잘 태어나면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유통 사업자들이 잘 이제 플랫폼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업계에서 보는
그런 쟁점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산원장 호환 이슈.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간의 호환이 돼야 좀 더 확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네. 보시면 국내에 보시면은 크게 3가지 주체가 있어요. 전자등록 기관, 네.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 발행 플랫폼. 근데 최악의 경우에 이 3기관들이 셋 다 다른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또 이거 연결하는 것도 또 일이에요. 아하. 네, 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체인과 체인 간에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선을 정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자등록 기관, 그러니까 발행 유통 플랫폼들이 각각의 블록체인을 쓰는 거를 허용하면서 전자등록 기관이 그 체인의 노드로 참여해서 총량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그런 증권사들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아예 블록체인을 따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노선 정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실제로 다양한 기관들과 증권사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분산원장이 이게 만약에 다른 걸 또 쓰고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해외 쪽과의 호환. 그러니까 실제로 토큰 증권을 기존에 발행해 온 국가들, 뭐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같은 회사들, 일본 같은 국가들의 주요 토큰 증권 플랫폼과 국내가 호환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좀 차후에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토큰 증권이 뭐 국내 시장에서만 자금 조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글로벌 호환성도 좀 염두에 두고 블록체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하나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발행과 투자 한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상의 토큰 증권 발행 상한을 명시하진 않았어요. 토큰 증권은 얼마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는데 바로 뒤 이어서 소액 공모 한도 상향 및 소액 공모 티어 2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명시를 해놨거든요. 소액 공모 티어 2. 네, 티어 2. 아. 그러니까 소액 공모는 또 다양한 것들이 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을 조그맣게 발행할 하니까 때, 그냥 좀 네, 봐줘요, 그러면서. 뭐 증권 신고서 뭐 이게 뭐 수리가 되는 수리가 아니라 뭐 사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간편할 거예요. 증권 소액 공모가 뭔가 면제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소액 공모를 많이 활용을 하는 소액 공모를 활용하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이거를 같이 이제 10억에서 30억으로 한도 늘린 거죠. 그다음에 소액 공모 티어 2를 만들어서 100억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적어놓은 거를 비춰보면 이런 토큰 증권 같은 새로운 증권은 소액 공모를 하면 어떻겠니? 소액 공모가 편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소액 공모를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는 안 했지만 야 이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마침 또 올려줬는데 티어 2도 만들었는데 라는, 그러면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하면 편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뭐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도 자체를 이제 뭐 제가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뭐 100억까지 발행할 거 아니면 그냥 소액 공모 수준에서 그냥 좀 굳이 100억 이상 수백억 규모로 할 거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호 얘기도 해놨는데, 그러니까 청약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일 경우에는 3호 증권이 되는 건데, 문제는 토큰 증권은 공모 발행으로 또 간주를 한다고 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3호가 안 되는 거죠, 현재. 예. 이게 3호 공모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청약하는 사람이라는 게 토큰을 처음 발행할 때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뭐 50인이 안 되거나 전문사 그 투자자들만 있으면 3호 이게 너무 소규모 이렇게 되는 거고, 공모는 이제 그 이상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3호 토큰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토큰 증권은 이제 공모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3호 증권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 이슈 사항이고요. 그게 또 하나 이슈가 되겠네요. 소규모로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팔고 싶은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하고 싶은데 사이즈는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럴 경우가 좀 안 되는 거죠. 동네방네 소문 안 내고 우리 조용히 해가지고 기관들끼리 뭐 그런 시장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발행 한도가 아니라 투자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 한도인데,
이것도 작년 버전에는 이제 유통 플랫폼별 매수 금액 기준으로 연 1,000만 원으로 이제 논의가 되다가 없네요. 없어졌나 이번 봐요. 가이드라인에서도 빠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열어준 거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약간 열어주고 약간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 당국에서. 예,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1,000만 원밖에 투자 못하면 에이 안 해. 이런 그쵸. 돈 많으신 분들은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외 유통 활성화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큰 증권 거래가 활성화돼야 네. 이 시장이 커질 텐데 네. 토큰 증권은 현재 명목상 장외 유통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외 유통 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거래소는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했지만 이거는 증권의 상장 시장이기 때문에 토큰 증권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토큰 발행의 이런 사이클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토큰 증권 발행이에요. 장외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상장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겠죠. 아, 상장 시장으로 갈까 말까. 가자. 그러면 토큰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는 게 애초에 토큰 증권을 발행 안 하고 증권을 하면은 네. 이거를 제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그냥 상장하면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토큰 발행 니즈가 되게 약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다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분산업장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증권 발행 플랫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슈가 됩니다.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토큰을 발행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난 상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가 됐는데 그 상장을 하려면은 또 토큰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이게 중원 부원이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원장 내부 토큰 활용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현할 때 구현을 하면서 느꼈던 발견했던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마름모 위에 이제 윗부분은 웹2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증권 인프라, 네, 인터넷을 활용하는. 맨 밑에 이제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하는 웹3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법정 화폐가 어떻게 ST로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순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투자자의 법정 화폐가 있을 거고요. 달러나 뭐 원화나 네, 이런 돈이죠. 그렇죠. 피아트 머니. 예, 네.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통해서 이제 토큰 증권 발행자한테 그 돈이 들어가겠죠, 일단. 실제 돈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예치금이 충분한가? 이 사람이 토큰 증권을 취득하고 싶은 수량만큼의 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겠죠.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다시 이제 백하는 거고요. 있으면 예스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로 넘어와서 이제 디파짓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디파짓 토큰을 가지고 토큰 증권으로 스왑하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디파짓 토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예치금 확인 후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일종의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토큰 증권을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편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외부에 유통은 안 될 거란 말이죠. 이 플랫폼 내에서만 이 사람은 얼마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토큰 증권 분산 원장에는 이 유틸리티 토큰이 필요 없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금융위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한 건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게 딱 그런 거거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면 이더라는 유틸리티 토큰이 필요한데 이게 또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막 수익률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통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한 건지 아니면 폐쇄적인 블록체인에서 내부에서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토큰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약간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 실제 돈이 토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이게 이제 그 중간에서 확인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약간 이게 뭐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산원장의 노드로 참여하는 자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 토큰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증권사가 코어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한 이 토큰 증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네. 되게 재미있고 혁신적인 증권을 발행하면서 서로 간의 서비스나 비즈니스까지 협업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저희 미래에서 궁극적으로 보는 그런 생태계고요. 네네. 근데 재밌게 발행한 토큰 증권이 진짜 재밌어지려면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비즈니스 레이어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분산업장에 노드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토큰 증권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쉽게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영화 얘기하셨으니까 영화를 예를 들어보면 영화 제작을 하고자 하는 데서 미래에서 토큰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해요. 토큰 증권을. 그러면 투자자들 그걸 쫙 사잖아요. 네. 사고 나서 이제 그 제작사는 토큰 증권 보유자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겠죠. 뭐 사전 시사회부터 해서 배우들과의 만남 뭐 이런 거 다 하겠죠. 배우들과의 만남 좋네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토큰 홀더들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뭐 엑셀로 이 토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QR 같은 걸로 해서 바로 그냥 찍으면 엔터사에서 블록체인의 노드, 자기들이 참여한 노드를 통해서 해당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이 토큰 홀더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돼야 진짜 토큰 증권의 생태계가 넓어지는 거죠. 기존의 증권이 가졌던 그런 특성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비즈니스 레이어와 인프라 레이어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인프라만큼 중요한 게 비즈니스 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레이어가 활발해지려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정 요건, 뭐 자본금이나 여튼 믿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분산원장 노드로 참여시키는 거가 필요하다. 또 노드의 기능도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쟁점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최초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2호사까지 최초입니다. 5가지를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가야 될 길이 참 멀긴 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토큰 증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볼까요? 네. 보시면은 투자계약증권의 역할, 그러니까 투자계약증권의 역할을 제가 그려놓은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그릇이 2개 있잖아요. 신종자산을 담으면, 기존 증권의 신종자산을 담으면 이렇게 셀 것 같아요. 제가 줄줄 샌다. 그걸 이제 받쳐주는 그릇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의가 모호한 이유도 이렇게 세는 것들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모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건건히 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이호사 아카데미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 시대가 변화해서 잠들었던 신종증권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전에 코인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발행한 ICO한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로펌 법률 자문 비용을 썼다면, 이제는 토큰 증권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잘 인가를 받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증권이 아닙니다. 증권이 아니길 바랬기 때문에. 규제 뭐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끼리 잘 할게요.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증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배워서 사업을 진짜 제대로 규제 안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발행 컨설팅도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BM이 뭡니까? 당신들이 유동하고 싶은 자산이 뭐예요? 그거 투자계약증권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 컨설팅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해주는 뭐 회사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대상 범위가 현재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한우나 미술품 같은 것들도 증권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본 조달은 당연히 중요해요. 모든 사업에서 자본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큰 증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모든 기업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가 다변화되고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 명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엔터, 뭐 컨텐츠 제작 플랫폼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넷플릭스가 토큰을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기존 관행, 오징어 게임 만들면 넷플릭스가 제작비 100억이다. 그럼 150억에 바로 다 사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거의 대부분 기관 투자들이고.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바뀌는 게 보면은 뭐 영화관, 드라마, 웹툰, 웹소설, 뭐 엔터 프로젝트 전부 다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되고 토큰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기관과 개인들이 같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업별 자금 조달.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의 공동 사업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이걸 회사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제 회사 내에서 자금을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밑에 보면 이제 회사가 직접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 혹은 신사업 프로젝트별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게 토큰화 대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토큰화 대상의 순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토큰화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순서는 엄밀히 말하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항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보시면 그래서 1번이 기존의 금융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각 투자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금융시장은 전통증권이 있고 전통증권도 이미 조각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냥 기존의 금융시장이 1번이었다면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 신종자산 조각 투자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어떻게 증권을 해야 되냐?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까 혼란이 일어나면서 야, 우리 뭐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는 그런 게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번에 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굿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2번 케이스가 이제 조각 투자업자들이 생겨났을 때의 스테이지였고요. 저희가 현재는 제 생각은 2번과 3번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3번은 이제 신종증권을 토큰화하는 서비스가 나온 그런 스테이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본이 확대가 되고 또 토큰 증권이 나오면서 웹3 플랫폼들이 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 증권 매매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메인 플레이어는 다양하다라고 적어놓은 거는 토큰 증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불문 메인 플레이어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또 네 번째로 넘어가면 4단계로 가는 게 이제 궁극의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통 증권까지도 토큰화된다. 그럼 이때는 어떤 양상이 펼쳐지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일상화될 거예요. 네. 대부분의 부가가치 창출은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이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뭐 뉴스 보시면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라고 해서 뉴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근데 블록체인은 뭐 이더리움이 무슨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당연한 기술로 자리 잡지 못한 거죠, 블록체인. 아직은. 예. 근데 4번 단계로 가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 가면 또 웹3 플랫폼의 시대가 이제 웹3 플랫폼들이 생겨났고 이제 이들이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통 증권의 본격적인 토큰화가 시작될 것 같고요. 왜냐면 야, 토큰 증권 시장 잘 되네. 야, 저거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전통 증권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부터 토큰화 될 것 같습니다. VC 펀드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 되면 더 좋아질 나머지 전통 증권들도 토큰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토큰화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네, 갈수록 좀 더 어려운 구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각각이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3번이 이제 토큰 증권 플랫폼이 런칭된다라는 걸 보면 STO가 된다는 과정으로 빨라야 2014년 말. 2014년, 네. 2024년 말. 2024년 말. 네네. 예. 왜냐면 올해는 다 법 개정이 일어날 거고, 네. 그 법 개정된 게 반영이 돼서 플랫폼이 구축되고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는 빨라야 2024년 말,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이면 이제 3번 스테이지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또한 수년이 지나면 이제 4번 스테이지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먼 미래이긴 하지만 어쨌든 온다. 정해진 미래다. 뭐 이런 거네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STO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봤고, 특히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혹은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